네,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에 정진석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총선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당청 및 대화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또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만장일치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위기의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라는 의회의 성과를 민주당은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서울 4선의 나경원,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당선인이 나섰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마무리 투수 겸 선발 투수를 하겠습니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네, 치열한 3파전으로 예상이 됐는데 정진석 당선인 과반을 가뿐하게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선택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변화와 쇄신보다는 소통과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전히 충청과 영남 지방에 친박 계보 해체 선언을 했지만은 상당 부분 이번에 친박 진영의 표가 결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박 진영은 이번 그 4.13 총선, 20대 총선에서 한 70여 명의 당선자를 냈고 비박은 약 한 50명 정도로 당선인을 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 당선인과 나경원 의원의 표차를 보면 약 그 친박과 비박의 표수가 거의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유기준 후보는 7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청와대와 친박 진영에서 불출마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친박 진영에서는 유기준보다는 정진석 그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에게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정진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범친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친박이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나름대로의 전초기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친박의 가운데 있었다, 아니면 충청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외피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친박 측에서 친박 후보를 내세우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 면박까지 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진석 후보를 내세워서 원내대표의 권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당 운영 자체가 어떤 친박 중심의 운영 아니면 당권 문제라든가 대권 후보 이런 레이스에 있어서 친박이 유리한 측면으로 간다. 그리고 청와대도 좀 한숨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다른 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총선 심판의 부분에 좀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비박계, 비주류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의 이미지라든가 내용들을 좀 변화시키고 쇄신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당내의 권력 관계가 유지되는 측면을 갖기 때문에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한테 이게 플러스 되는 건지 마이너스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때고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계파 갈등 해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강점을 내세운 또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도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진석 그 당선인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 당내에서 친박, 비박 간의 계파 갈등 없이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와대와 소통하겠다. 특히 그 정진석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2010년 세종시를 둘러싸고 그 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때 그 두 분의 회동을 주선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획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청와대와 당청 관계, 협력과 소통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이제 키워드로 야당과 협치하겠다. 네,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쇄신보다는 좀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소통과 국정 운영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화합,
소통, 협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들인데요. 정진석 당선인이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혔는데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마무리 투수 겸 선발 투수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집권 4년 차 마무리를 잘 하는 그래서 새로운 팀 정진석, 김광림 팀이 그야말로 국정의 추동력을 확보해내는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원내 지도부가 되겠다. 네, 마무리 투수 겸 선발 투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번에 의미일까요? 이 당선자가 원내대표 당선자라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신임 원내대표라고 하면 될까요? 예. 예,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정치력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협공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끌고 갈 수 있다. 예.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상당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야당에서는 공세를 할 것인데 네.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얘기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예. 당에서 그걸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야당은 또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적이고 정치적 배경과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정진석 당선 신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예. 저는 주목거리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러닝메이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뭐 정책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통 강조되고 또 정책통과 합쳤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좋은 그 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그 정진석 지금 원내대표 당선인의 그 당선에는 네. 김광림 그 정책위 의장이 이번에 선출된 그 삼선 안동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표도 예를 들자면 경북과 대구와 부산과 경남에 상당 부분 표 흡수력도 있었고 예. 또 정책적 보완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이제 일단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과연 김광림 그 정책위 의장이 재정경제부 차관을 해서 재정이나 경제 부분은 잘 알지만 나머지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외교안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부분에 어떻게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잘 보완하면서 이끌고 갈 것인가 예. 그런 게 일단은 큰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해야 네.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진석 당선인과의 조합은? 글쎄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에 뭐 정무수석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경험이 많죠. 뭐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케이스도 있고 청와대에 있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정치적 경험은 상당히 있지만은 예. 이제 경륜적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협상력이 좀 밀리나요? 그거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경륜이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보완할 측면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충청권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여당의 원내대표는 가장 힘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집권 후반기에다가 또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의회 권력은 야당에 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운데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본인의 정치력이 상당히 발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배경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가운데에 껴서 곤란한 지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을 하고 내일은 굉장히 기쁘고 축하자라도 많이 받겠습니다만 예. 저는 당장 며칠 뒤부터 상당히 골치 아픈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상당히 골치 아픈 자리고 중요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잘해낸다면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냐는 그것은 시각도 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잘해낸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그러면서 진정한 협력을 하고 자기 자신 중심이 돼서 여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충청권의 새로운 어떤 상당히 대표 주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 신임 원내대표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검증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그 이번에 원내대표 당선자의 부친이 그 정성모 내무부 장관이고 국회의원을 6선을 했습니다. 예. 본인까지 합치면은 그 지역에서 거의 10선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네요. 예, 그 정도 상당히 이제 기반이 있고 JP 이후에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있었지만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정치를 접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정진석 이번 원내대표 선출자에게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일단 기회는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야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총선에 참패한 새누리당의 비대위, 그 다음에 무소속 그 당선인들,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큰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본인이 안정적인 소통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당대표는 좀 혁신과 쇄신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대위원장 여러 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좀 유력한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비대위가 거론되고 있는가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관리형이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올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고 또 그 관리형에 있어서의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분 중에서 뭐 어떤 분이 관리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정말 비상한 대책위원회입니다. 관리형이 아닌 것이죠. 예. 당을 혁신하고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름대로 권한도 줘야 되고 기간도 최소한 6개월은 줘야 되는 것이죠. 6개월이요? 예. 예. 그래서 뭐 내년 1, 2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예. 과연 지금 그렇게 갈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당내 친박계가 범친박계라고 지금 이제 나중에 불리고 있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비대위로 관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친박계 대표 주자들이 당권이라든가 대권 후보를 옹립시키려고 하는 예. 이런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부분으로 비주류라든가 또 야당이라든가 이런 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보기했을 때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가져가야 사실상 흔들리는 삽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총선에서 결과 나온 것이 내년 대권도 문제가 있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예. 정 원내대표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네.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 포인트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기 상황에서 경륜이 있는 전직 국회의장들, 정치인들이 많이 거명되는데 저런 분들이 나쁘진 않지만 예. 그래도 비상 상황에서 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원칙과 철학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해지는 분위기로는 김항식 전 총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예.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전 총리를 이제 역임하셨는데 예. 지난번 2014년 지방선거 때 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몽준 의원에게 또 패배한 바도 있고 본인이 이제 정치에 조금 발을 담궜기 때문에 예. 어떤 순수성이랄까 쇄신성이랄까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저기 저 정당 신임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을 했었죠. 국회의장. 그 당시 강창희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강창희 의장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역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중립적이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혁신형으로 가야 당이 살 수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새누리당 상황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체제 운명 어떻게 결정될까 관심이었는데요.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당헌과 당규 규정에 따라 8월 말 9월 초에 열되 정기국회 이전에 여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뭐 추대위 경선이 매우 좀 불편해요. 네, 네 글자로 하면 8말 9초입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이건? 네, 원칙과 현실의 어떤 타협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7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김종인 총선 때 김종인 효과가 있었고 또 지금 마땅한 당 대표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김종인 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현실적으로 절충 내지는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흔들기가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중재안이 만장일치로 된 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당 대표 뽑는 게
바쁘면은 예. 나는 비대위 해산하고 내가 대표를 그만두겠다라고 예. 상당히 쿨하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 회의에서는 경론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8월 말 9월 초로 이렇게 정리된 것인데요. 네. 결국 김종인 대표가 이 친노 주류 세력의 거센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인신성 공격까지도 있었단 네.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요. 저번에 어떤 그 퍼스널리티로 봤을 때는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있어야 되느냐. 예. 아마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김종인 대표가 내가 물러남으로 인해서 예. 일단 이 공격이 워낙 가열차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회를 지금 8월 말 9월 초 하게 되면 상당히 짧게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이 친노 세력과 비주류 세력 그동안 잠복해 있었던 김종인 대표 덕분에 잠복해 있었던 이 두 세력이 예. 튀어나오면서 상당히 격하게 대립하면서 비난전이 오가고 굉장히 그 당권에 대한 치열한 그 쟁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리고 친노 세력은 절대로 당권을 안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당권은 대권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대권의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치열한 예.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론이 오가다 보니까 이제 몇 달 더 이렇게 좀 문제를 뒤로 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하도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불쾌하다 이 말을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보시죠. 당 대표에 대한 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뭐 추대인이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매우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 당 전당대회를 빨리 하느니 혹은 연기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그러는데 나 자신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교상대책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솔직해서 연기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신명입니다. 네, 불쾌하다.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의 다음 선택은 뭘까요? 일단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억울하고 섭섭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표현대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당을 정비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예. 그런 자기를 이렇게 선거 끝나고 해서 토사구팽시키느냐. 네. 굉장히 섭섭하고 억울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당을 구했는데 구해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네. 물러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대표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남을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 이게 또 큰 과제고요. 또 남아있으면은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이게 과제인데요. 예. 결국은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고 간 이야기들을 보면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간에 그렇게 확고한 신뢰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시라도 떠날 용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손혜원 더민주 홍보위원장이 오늘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노인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대표 비판한 손혜원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또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예. 오늘 또 끝나고 나니까요. 예. 그 회의 연석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죠. 참 어른스럽게 마무리를 잘하셨다. 예. 그러니까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치인들은 그 정치인의 말은 그 정치인의 정치 철학과 사상과 정치적 깊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땐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청래 예.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김종인 대표 왔을 때 경제민주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친노와 친문 세력에 있다가 결국은 필요할 때는 옹호성 발언을 하고 예.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격성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국민들이 다시 보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냐 이 친노 세력에 대해서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파 간 갈등이 앞으로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원내대표 경선 결과라든가 예. 아니면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요. 당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중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김종인 대표 역할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상당히 갈라지면서 잠복했던 친노와 비노 세력이 올라와서 상당히
쟁투를 벌이게 된다면 예. 김종인 대표의 거취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네. 않겠냐 그래서 들어요. 앞서서 김종인 대표랑 문재인 전 대표 신뢰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뭐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SNS나 이런 상으로는 은근한 마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는 예. 지금 이제 5월 29일이면 이제 의원직도 끝나고 당에서 당직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 이제 백면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한다는 것. 이제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다양한 시들을 예. 적어서 본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그 김종인 대표한테 대한 심정보다는 본인이 대선 가기 위한 본인의 이미지 정치, 예. 또 소통의 정치 예.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이제 뭐 8월 말이나 9월 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할 텐데 그 이후에 과연 친노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다시 역할을 부여해서 손을 다시 잡게 될 것인가? 예. 그게 큰 이제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김종인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은 전초전이었는데 정말 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체질을 바꿔서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직도 그 과제가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과연 문재인 대표로 이게 뭐 정권 창출할 수 예. 있을까? 뭐 그런 것들도 큰 하나의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원유철 이제 전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가 긴 산문으로 이제 본인의 심경을 표현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요즘에 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시를 좀 보실래요? 예.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인데요.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누구에게 한 예. 말일까요? 이게? 스스로한테 한 말 아닌가 싶습니다요. 친노 세력에게 한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대권과도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한마디로 정치적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재탄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87년 민주화 이후의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했던 발언, 지지철의 문제도 있었고 사퇴 문제도 있었고 현재는 당직도 없고 또 국회의원 배지도 아닙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대권을 나가야 된다는 가도를 가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복잡스러우겠죠. 근데 제가 한마디만 좀 팁을 드리면은 예. 문재인 대표는 친노의 수장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이미지 갖고 결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친노 세력에 의해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모르지만은 대통령 가는 길은 아니다. 좀 더 아우르고 그리고 비주류라든가 다른 세력들, 중도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아우러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들을 좀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번에 양산에 내려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더민주 당내 상황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제 내일이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새누리보다 좀 복잡한 경선 구도던데 6파전입니다. 네. 누가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지난번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4선이고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또 4선에 선출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영향이 좀 있겠죠? 예, 4선에 맞춰서 강창일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민 의원이 돼야 될지 예. 아니면 3선의 패기 만만한 이 3선들이 돼야 될지 약간 이제 관심을 끄는데요. 아마도 그 더불어민주당도 친노 그룹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와 가까운 그 우원식 의원 또 그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조금 유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예. 혹시 박지원 원내대표와 맞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예. 당내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가 많아서 화면을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유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화면에 나온 예. 세 분으로 아마 이제 얘기가 각축되는 것 같아요. 네. 민병두, 유상호, 우원식 이렇게 얘기가 지금 이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민병두 의원이 좀 폭이 높고 전략적 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중론과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어주는 개파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86그룹인데 86그룹은 전에부터 친노 그룹하고 상당히 결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이제 친노 그룹이 우상호 의원을 밀어주는 게 아니냐.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내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도 결국 친노 주류 세력이 누굴 밀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 그것은 이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뭐 아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친박계가 좀 뒤로 빠지는 게 좋은 것인데 예.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도 친노계가 좀 뒤로 빠지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또 친노계가 밀어주는 사람이 또 원내대표가 된다. 예. 그럼 또 당이 바뀌지 않는 네. 변화와 쇄신이 없는 이런 측면이 가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하여튼 원내대표의 그 경선의 결과는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노 계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수 결정될 있다고 거로 보셨는데요. 보여집니다. 예. 더민주 내부 상황을 보면 이번에 초선 의원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중진 의원들의 노력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편지를 좀 썼다 그래요. 저희가 좀 내용을 간추려봤는데 의원 배지 늘 착용해라.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로 상의를 벗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선거 끝났다고 바로 서울 올라오지 말고 지역구에서 감사 인사 충실히 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초선 의원도 잘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유권자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악수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 유권자라든가 지역 주민 대하는 모습부터 해서 지금 박병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절,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건 선배 의원으로서 가르쳐주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예. 아마 이 손편지를 지난번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두 번째 같은데 네. 정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포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박병석 의원은 편지를 썼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뭐 쪽집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좀 화제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들어보시죠. 그렇지만 결국 기자는 우리의 동반자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생 공정할 수도 있고 적대적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좀 기자를 가깝게 해라. 홍학표 대표가 대표하고 나 원내대표인데 길게 해. 모든 말을 길게 해. 그래서 내가 손 대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그 말을 어렵게 길게 하는 그런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냐고. 그래도 길게 해요. 네, 손학규 전 고문은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본인이 이제 홍보수석도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셨고 또 이제 예. 사선을 하시면서 느낀 거를 솔직하게 잘 표현해서 이제 초선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다른 여타 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를 이렇게 소개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4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으면은 예. 더 좋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없어서요. 국민의당 얘기 끝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좀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니냐, 안철수 대표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당직 개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당 예. 체질을 바꾸고 당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사무총장이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 후보라면은 자기 직계를 어디 요직에 앉힌다기보다도 아울 수 있는 이러한 당직 개편을 해야 된다. 과거 DJYS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자기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자기 직계를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예. 그러나 대권 후보 가는 과정에서는 범주류 세력으로 해서 아울 수 있는 사람 사무총장에 앉혔거든요. 이런 측면을 주의 있게 봐서 안 대표도 이번에 당직 개편에 있어서 자기 개파 저 표현이 어쩔지 모르는 자기 개파 자꾸만 앉혀서 안심을 얻는 이런 측면보다도 예. 모든 개파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모든 세력들을 안고 나가는 이러한 좀 큰 걸음을 걷는 것이 이번에 국민의당 당직 개편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